오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꼭 사귀어야 하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부자로 산다 이 책의 저자인 닉과 게릿은요, 자수성가한 젊은 억만장자들로 대표적인 파이어족입니다. 그리고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저자인 조던 피터슨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죠. 캐나다 출신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 두 책 간에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강조하는 하나의 지점이 있는데 바로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꼭 이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좋은 친구는 무엇이냐? 바로 한계를 극복하도록 독려하는 친구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부자로 산다의 한 대목입니다. 나쁜 친구는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나쁜 친구는 편안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안전지대, 영어로 하면 컴포트 존이죠. 항상 너 모습 그대로,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나쁜 친구는 평범함을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저자 닉과 게릿은요, 모든 사람이 특별함을 갖고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거를 못 살리고 있을 뿐이죠. 근데 왜 못 살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 주변의 친구, 특히 나쁜 친구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가 없고 나쁜 친구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나쁜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컴포트 존, 거기가 안전한 곳이니까 거기 있으라고. 너 모습 그대로 소중하니까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범한 게 가장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좋은 친구는 우리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성취 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고려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영감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그 한계를 극복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도 소중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성취한 거.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그런 제한된 틀, 고정된 사고방식, 그것을 깨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컴포트 존에서 그로스 존, 성장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처음에 컴포트 존에 있으면, 현재 그 자리 그대로 있으면 여기에서는 feel safe and in control 이렇게 돼 있죠.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고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장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신감도 부족해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피어존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러닝존으로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그로스 존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Extend your comfort zone. 처음에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 반경, 그 바운더리가 이제는 훨씬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컴포트 존이 확대된 것이죠. 그러면서 더 큰 목적을 찾게 되고 생생한 꿈을 갖게 되고 구체적인 새로운 목표까지 설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배움의 욕구를 자극하고 그래서 성장에 이르는 이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옆에서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친구가 바로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는 뭐예요? 이 처음의 원, 컴포트 존에 그대로 머물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지금 모습이 가장 소중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런 메시지는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저자인 조던 피터슨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던 피터슨의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보면은 어렸을 적 살았던 그 페어뷰 마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페어뷰가 인구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소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조던 피터슨 교수가 살았던 거예요. 이때 이제 어린 시절에 아주 친한 중마고우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와 에드예요. 이 크리스는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머릿속에 지식이 많고 이제 행동력이 조금 약해요. 그리고 성격이 염세적이고 약간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에드는 어땠냐면은 굉장히 훤칠한 외모에 똑똑하고요. 유머 감각도 있고
여자친구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매력이 넘치는 친구였는데 조던 피터슨은 이 두 친구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얘네들은 나중에 커서 뭐라도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너무나도 잘 지냈는데 자, 근데 시간이 더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만나는 친구들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에드와 크리스는요,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돼요. 그리고 조던 피터슨은 고등학교에 계속 진학을 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한마디로 아주 꿈이 큰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꿈이 크다는 건 뭐냐? 그 페어뷰가 굉장히 소규모 도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도시로 나가서, 예를 들면 가까운 대도시인 에드먼턴 같은 데로 가서 그 대도시에 있는 4년제 대학, 거기로 진학을 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크리스와 에드는 어떻게 됐느냐? 그 페어뷰라는 작은 소도시에서, 그 고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피터슨 교수가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서요, 거기에서 만났던 또 새로 사귄 친구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평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 둘은 꽤 괜찮은 친구였다. 야심이 넘치고 솔직하고 믿음직했다. 지적인 데다 유머도 넘쳤다. 그 친구들은 꿈도 크고 목표도 높았다. 내가 대학에 가기로 마음먹은 데는 그 친구들의 역량이 꽤 컸다. 실제로 조던 피터슨 교수는요, 이제 더 큰 도시인 엘버타주의 엘버타 대학교, 그곳으로 진학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학업에 있어서 더 좋은 환경에 둘러싸이게 되고 더 목표, 야심이 큰 그런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더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제 이 어린 시절 페어뷰에서 사귀었던 크리스와 에드가 있잖아요. 이 중마고 간에 이제 운명이 엇갈리게 돼요. 30대 즈음에 에드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에드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훤칠한 외모, 똑똑함, 유머 감각, 그리고 이성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그런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조던 피터슨 교수도 나중에 커서 뭐라도 되겠다 이랬는데 이제 에드가 어떻게 됐느냐? 머리가 훤히 벗겨지고요.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훨씬 늙어 보인다는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눈동자는 충혈이 됐습니다.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한다고 하고요. 정원관리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는 어떻게 됐느냐? 30대에 큰 정신질환을 얻게 되는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고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 책을 쓰기까지 조던 피터슨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이것입니다. 크리스와 에드는 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크리스와 에드는 왜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까? 고향을 떠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한계를 안고 있었을까? 과거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주로 누구와 시간을 보냈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로 인해서 내가 나의 현재의 모습, 거기에 한계를 규정짓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매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더 나은 인생을 한 스텝 한 스텝 축적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크리스와 에드는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이 되게 좋은데 한결같이 컴포트 존에 계속해서 안주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사람들이 많고, 그쵸?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는 사례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크리스와 에드가 말이에요. 그래서 조던 피터슨 교수가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사람, 너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너를 컴포트 존에서 끌어낼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외부의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의지를 발휘해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2번, 3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일찍, 한 시라도 빨리 그런 사람들을, 나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SNS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 소통 기구를 발휘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전 IBM 회장이자 CEO인 토머스 왓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말고 더 나은 당신이 되도록 계속 독려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뭐 때때로는 편한 사람을 두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게 항상 적절한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던 피터슨 교수에 의하면 한 살이라도 어린 그런 친구들은 편한 친구들보다는, 그쵸,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렇게 계속 독려하는 그런 친구를 사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All or Nothing이라는 토트넘 후스퍼 그 축구 클럽에 관한 다큐멘터리죠.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 새로 부임을 하면서 이 토트넘을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만든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현재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죠. 근데 이 무리뉴 감독이 자신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디맨딩 펄슨이라고요. 디맨딩 펄슨 하면은 요구가 많은 감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계속 프레셔, 압력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피곤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가 전 세계의 축구를 하는 선수라면은 이 무리뉴 감독 밑에서 지도를 받고 싶어 하죠. 나는 매일매일 부자로 산다. 이 책의 저자인 닉과 게릿은 아주 구체적인 조언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누구와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당장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시간의 20%를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는데 사용하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가르쳐라. 여기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고, 시간의 30%를 당신과 생각이 비슷하면서 당신과 잘 통하는 사람들과 보내라. 그리고 시간의 50%를 당신보다 더 경험 많고 똑똑하며 훨씬 성공한 사람들과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 30%, 50% 점점 퍼센트가 많아지는 쪽으로 갈수록 디맨딩 펄슨 쪽이죠. 예, 조금 더 나보다 경험 많고 똑똑하고 요구사항이 많고 그런 사람들의 퍼센트를 최소 50% 가져가라는 거예요. 요 정도가 바로 적절한 밸런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나 만나지 마라. 여러분들의 시간을 바로 요 비율대로 한번 꼭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사귀어야 하는 친구, 한마디로 말하면 디맨딩 펄슨이죠. 한계를 극복하도록 계속해서 독려하는 친구. 이것은 억만장자 닉과 게릿 그리고 조던 피터슨 교수의 공통된 조언이었습니다. 나의 초기, 현재 그 컴포트 존을 거기서 머물지 않게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해 가는데 도움을 주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친구, 꿈이 있는 친구, 야망, 목표의식,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친구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막 무리해서 하라는 게 아니죠. 막 이것만 100%로 채우라는 거 아니죠.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닉과 게릿의 조언 기억나시죠? 20대, 30대, 50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데니 홀랜드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신 친구가 누군지 알려주면 당신의 미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사람을 꼭 한시라도 일찍 옆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운사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